유럽 14개국 외교 시스템이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외교관 여권, 생체 정보, 이동 경로까지 통째로 털린 국가망신 사태.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만 뚫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던 스위스 최고 보안국. 기술로는 절대 지지 않는다던 그들이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은 이유. 이건 그냥 여건이 아닙니다. 완벽 그 자체였어요. 30년 유럽 보안 자부심을 무너뜨린 한국의 한수. 그 충격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헬레나 마이어입니다. 스위스 외무부 소속 외교안보국 사이버 분석관이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벨은 외교부 건물 3층, 제 사무실에서 루틴한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오류라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외교부 내부 서버에서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감지된 겁니다. 그것도 최고 보안 등급 자료였어요. 부장이 다급히 회의실로 모든 분석관을 소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말했죠. 모든 외교관 여권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14개국의 외교 여권 정보가 모두 털렸어요. 발행번호, 생체 인증 데이터, 심지어 이동 패턴까지. 외교 보안의 핵심이 무너진 겁니다. 현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외교관들은 즉시 모든 국외 활동을 중단했죠. 세계 이곳저곳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동료들은 갑자기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로 누군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국제 외교는 마비될 수밖에 없었죠.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헬레나, 이번 사태를 맡아주게. 모든 리소스를 사용해도 좋아. 외교가 멈추면 스위스는 존재 이유를 잃는 거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외교 여권 중에서 한국 여권만이 유일하게 안전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해커들이 아시아까지 손을 뻗지 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외교 여권은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능형 위조 방지 알고리즘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었죠. 해커들은 시도조차 못했거나 시도했다 하더라도 뚫지 못한 겁니다.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서울로 가라. 한국 시스템을 조사하고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라. 우선순위는 현재 유출된 여권의 무효화와 새 시스템 도입이다.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왜 스위스가 아시아의 기술을 배워야 하지? 우리는 수백 년의 외교, 전통과 중립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나라인데, 하지만 상황은 절박했고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였죠. 기술 선진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외교 보안 시스템까지 앞서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임무가 내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마주한 기술은 유럽의 그것과 차원이 달랐죠. 몇 초 만에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직접 경험하니 왜 한국만 뚫리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정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질서 정연한 도시 구조. 스위스의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외교가 멈춘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전했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함께 희미한 기대가 피어나기 시작했죠. 한국 외교부 청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스위스의 고전적인 외교, 건물과 달리 모던하고 투명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보안은 철저했습니다. 3중 생체 인증을 거쳐야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죠. 디지털 외교 보안 협력팀. 제가 합류하게 된 한국 스위스 공동 태스크포스의 이름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담당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우 박사입니다. 국가 디지털 패스포트 설계자였죠.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 겸손한 태도였지만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한국의 시스템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복잡했어요.
김 박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외교 여권 블록체인화를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작년에 완전히 전환을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시스템인가요?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의 위조 탐지율은 99.97%입니다. 세계 외교망에서 가장 낮은 사고율을 자랑하죠. 제 표정에서 의심이 느껴졌을 겁니다. 김 박사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보안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유리문이 열리자 넓은 관제센터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중앙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각 외교관의 신원과 활동이 암호화된 형태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외교관 동의하에 수집되며 특정 상황에서만 복호화됩니다. 평소엔 누구도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죠. 투명성과 보안의 균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협조보다는 견제에 가까운 자세였어요. 직업적 습관이었을 수도 있고 아시아 기술에 대한 은근한 편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힘은 저에게 모든 시스템을 개방했습니다. 소스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죠. 엔지니어들은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고 심지어 시스템의 약점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스위스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시스템을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여권은 물리적 도장이나 서명이 아닌 양자난 수생성기로 만든 고유한 암호키를 사용했어요. 이 키는 발행 시점부터 폐기까지 실시간으로 상태가 업데이트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14개국과 기술 공유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한국은 그들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안전한 외교는 강대국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권리입니다. 한 나라라도 취약하면 전체가 위험해지죠. 그의 말에 처음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저녁,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허점은 있을 텐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이기도 했죠. 한국 시스템 내부 관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코드 한 줄 한 줄을 검토했어요. 때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 집요함에 놀란 듯 했지만 끝까지 협조적이었죠. 이틀째 밤,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살펴보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어요. 버그인지 의도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보안 등급이 더 높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발견한 것은 시스템에 숨겨진 기능입니다. 추적 모드라고 부르죠. 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추적 모드는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을 때 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조 여권 사용자를 감지하고 역추적하는 기능이죠. 심지어 위조 여권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까지 분석합니다. 감시 기능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직 명백한 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하며 법원 허가 없이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패턴을 활용하면 현재 유출된 여권을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박사에게 제안했습니다. 해커들이 유출 정보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이 시스템으로 역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적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 영토에서는 우리 시스템을 활성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스위스 한국 공동작전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제가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를 통해 스위스 외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동 추적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서울과 베른에서 동시에 시스템을 가동했죠. 한국의 실시간 위협학습 기반 인공지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스위스는 물론 유럽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첫날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셋째 날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위조 여권 사용 시도가 감지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위조 여권의 패턴이 내부 유출을 시사했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어요. 유출된 외교 여권 정보는 외부 해킹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내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내부자는 유럽연합 외교안보국 소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패턴이 일치합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를 의심해야 한다니 괴로웠어요. 하지만 사실을 직시해야 했죠. 김 박사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의 진짜 가치입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스위스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김 박사와 팀원들이 작별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그들을 만났죠.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했나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입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기본인 신뢰를 기술로 보장하고자 했죠. 당신들의 시스템은 사람을 보호하지만 진실도 밝혀내더군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았구나.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고 유럽 동료들을 설득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답이 있었어요. 베른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국장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내부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한국 시스템을 임시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조치였죠. 저는 김 박사팀과 화상으로 연결해 시스템 이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일주일 만에 스위스 외교부 내부의 한국식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물론 정식 절차를 거친 임시 조치였어요. 유출된 여권 데이터의 사용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김 박사의 조언대로 시스템을 세팅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알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내부 서버에 접속해 여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패턴이 수상했습니다. 데이터 조회 후 외부 서버로 작은 패킷이 전송된 것이 감지되었어요. 시스템이 사용자를 특정했습니다. 마르쿠스 헤르만, 유럽외교안보위원회 소속 고위 담당관이었어요. 스위스 국적이지만 브뤼셀에서 근무하는 인물이었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외교 보안 강화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 중 하나였어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국장과 상의 후 체포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면책 특권이 있었고 여러 나라가 관련된 사안이었죠. 국제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헤르만은 정기회의차 베른에 왔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신문에 참여했어요. 그를 마주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시스템이 우리를 대체하게 되면 유럽의 외교적 자율성이 위협받게 될 거야. 우리는 항상 기술적 우위를 지켜왔어. 그걸 잃을 수는 없었어.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안전과 국가 보안을 기술적 자존심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다니.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해킹 그룹에 정보를 넘겼나요? 헤르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연결된 건 아니야.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일부 정보만 제공했어.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전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수사는 계속되었고 연관된 인물들이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유럽 국가의 외교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보수파였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 김 박사가 베른에 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사람을 보호하지만
진실도 밝혀내더군요. 제가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박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헤르만의 말이 일부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시아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유럽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김 박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우리는 기술 이전을 제안했고 함께 발전시키길 원합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가 목표입니다.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제 편견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온 걸까요? 기술의 우수성만이 중요한 시대. 하지만 김 박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기술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사건 발생 2달 후 브뤼셀에서 유럽 8개국 외교 보안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외교 여권 시스템 도입 여부였어요. 저는 스위스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김 박사를 포함한 한국 대표단도 초청되었죠. 회의장은 C40 유럽연합본부의 가장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많은 유럽 관료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럽 자체 시스템 개발을 주장합니다. 경쟁력 있는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의 주장에 프랑스, 이탈리아가 동조했어요. 네덜란드 대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자체 시스템 개발에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관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겁니다.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논쟁이 가열되자 의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스위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의 즉각적인 도입을 지지합니다. 출렁임이 일었어요.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14개 개발도상국의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가 그들의 목표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시아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유럽은 항상 기술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김 박사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의 허락을 받고 그는 앞으로 나왔어요. 발표 자료, 대신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여권처럼 생긴 것이었죠. 이것은 방금 제작된 위조 여권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사용 중인 기술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가 장치를 스캔하자 즉시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위조 여권 감지, 제작 위치, 시간, 방법까지 상세히 표시되었어요.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술의 공동 개발자가 되어 주십시오.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이 만나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장이 발의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테스트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는 8개국 중 6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되었어요. 스위스는 전면 시범 도입을, 나머지 나라들은 일부 도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독일 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직이 물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나? 저는 한국 방문 중 체험했던 보안센터와 엔지니어들의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 대답에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저는 브뤼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시범 도입 한 달 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스위스 외교부에 찾아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였어요. 그는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국장과 저만 참석한 비밀 미팅이었죠. 그는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나토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에 당신의 솔직한 평가가 필요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나요?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을 다른 나라 기술에 맡긴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침묵 속에서 신중히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 철학, 그리고 헌신이었어요. 개발팀은 자신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교관의 생명과 국가 간 신뢰를 지키는 일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안센터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3년간 휴가 한 번 없이 시스템 취약점을 연구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기술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우이 대표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듯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국힘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함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나토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 나토 외교망 보조 인증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례 없는 결정이었죠. 김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죠. 그의 반응이 왠지 모르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전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하나둘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초기의 저항과 의심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갔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외교관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보안 위험 때문에 가지 못했던 지역까지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죠. 특히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과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지니 외교의 범위 자체가 확장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 효과였습니다. 6달 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외교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 대표단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연사였고 모든 세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김 박사와 저는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스 한국 협력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청중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컨퍼런스 말미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이 차세대 디지털 외교, 보안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양측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였죠. 저와 김 박사는 그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기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그저 도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가치관과 철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유럽의 전통과 경험, 그리고 균형 감각. 이것들이 우리 시스템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목격하고 있구나.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협력. 그것이 미래의 외교 방향일까요? 사건 발생 1년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글로벌 이동권 위원회 회의에 스위스 대표로 참석한 것이죠. 중요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을 유엔 공식 표준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참여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들에게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었죠. 김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기술적 설명 대신 시스템의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이 시스템은 이동의 자유와 정보 주권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국경을 넘나들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죠. 그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여러 나라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대부분 지지 입장이었지만 일부 강대국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국의 기술 주권에 대한 걱정이었죠. 한국 대표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기술 독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기술과의 융합 버전을 공동 개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참여국이 기술에 접근하고 발전시키고 자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62, 반대 17, 기권 9. 한국의 시스템이 공식 채택되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이죠. 그날 저녁 UN 인근 레스토랑에서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시작이죠.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협력. 그것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UN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아시아 공동보안 컨소시엄이 공식 출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구는 디지털 외교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김 박사는 초대 공동의장으로 임명되었죠. 취임 연설에서 김 박사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건이 바뀌면 외교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뀝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많은 참석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소시엄의 첫 임무는 난민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신분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었죠. 한국과 스위스가 공동으로 주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김 박사와 저는 더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1년 뒤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시스템으로 발급된 임시 신분증으로 유럽에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원 확인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수용 절차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첫 사례였죠. 컨소시엄 활동이 확대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들이 기술 지원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헬레나, 당신은 이제 우리 시스템의 선생님이 되었네요. 처음엔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화했어요. 기술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국가 간 경계와 기술 패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유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외교 보안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계획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출판사에서 회고록 집필을 제안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권유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니까요. 1년간의 집필 끝에 제 회고록 패스포트 오브 트러스트가 출간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외교 전문서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유럽 주요 외교 아카데미에서 제 책을 교재로 채택한 것입니다. 미래 외교관들이 저의 경험을 통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것이죠. 김 박사는 이미 몇 년 전 은퇴했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 저에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국제협력과 디지털 외교의 미래.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1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 그때는 의심과 편견을 가진 외국 공무원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이 기술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나네요. 이제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공항에서 표준이 된 시스템입니다.
작은 기술혁명이 세계를 바꾼 것이죠. 서울대학교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의 외교관, 엔지니어, 정책 입안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죠. 강연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신뢰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한국인의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기술적인 도전보다 인식의 장벽을 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전통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편견을 깨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강연 후 김 박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그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죠. 식사 중에 김 박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이제 우주 탐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었어요. 국제우주정거장과 달 기지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된 신뢰의 네트워크.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저를 한국 외교부 신청사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로비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와 김 박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디지털 외교 시대의 개척자라는 제목과 함께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시작된 작은 협력이 세계를 바꿀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김 박사와 작별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신뢰는 가장 강력한 여권입니다. 국경을 넘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여권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세계를 바꿨고 한 사람의 신뢰가 제 인생을 바꿨네요. 이것이 진정한 외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뢰라는 여권 하나로 국경을 넘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신뢰를 쌓게 되었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되니까요.